저희 학교 논술은 거의 이제 수능을 친 그 다음 주, 그 주 아니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학생들이 이제 피곤한 상황에서 논술을 치르게 되는데 갈수록 수시2 논술 비중이 뽑는 인원이 많아지고 또 그 중에서 논술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토형이나 수험생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자연계열 논술 출제 경향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이 준비하면 되나, 그 다음에 어떻게 채점이 이루어지고 합격생을 어떻게 선발하나, 거기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논술은 인문사회계, 자연계 할 거 없이 전부 2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저희 학교는 아마 잘 아시다시피 수학에서만, 수리과학 그러지만 엄밀하게 이제 이 반옥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일반 과학 부분에서는 논술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학생들이 배우는 과학이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특정한 부분에서 내면은 그 과목을 배우는 수험생들이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이제 부득이하게 논술 출제를 수학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2문제를 내서 한 문제당 1시간씩 학생이 풀게 하고 있는데 아마 학부 형님이나 학생들 이전에 저희 학교의 명성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수리 논술이 가장 어려운 학교라고 아마 2, 3년 전까지도 그런 평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최초로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고 올해 이제 제가 학부 형님에게 드릴 수 있는 거의 가장 중요한 말은 올해는 더 쉬울 겁니다. 서강대 논술이 이렇게 쉽게 나왔나라고 놀랄 만큼 쉽게 낼 생각입니다. 그것이 이제 새로 출범한 정부의 교육 관련 정책이기도 하고 저희는 그 정부의 시책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올해에는 아마도 너무 예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보다 작년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 정도 수준이거나 이 정도 수준보다 조금 더 쉽게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쉽다는 말은 논술이 이제 가장 어려운 이유가 학생들에게 생소한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 대학교 때 배우는 거를 고등학교 때 낸다. 사교육을 받은 사람이 유리하다.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유리하다라고 말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억울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러면은 다 알려진 문제만 내면은 한 문제 가지고 1시간씩 풀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든지 다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을 제시문에 아주 잘 설명을 해서 그걸 전혀 모르는 학생도 충분히 풀 수 있게 문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시문의 내용이 약간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문제를 낸다고 그렇게 이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비판조차도 저희는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문제가 나는데 각각 50점씩입니다. 인문사회 계열은 여기 학부모나 학생의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자연계열만 설명하면은 분량은 제한 없다고 하지만 아주 제한 없는 게 아니라 답안지가 한 장에 나가기 때문에 한 문항당 한 페이지에 쓸 수 있는 분량이어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이렇게 몇 자 분량은 아니지만 한 페이지 이상 쓰면 안 되는 그런 분량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채점 자체도 수학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한 고급 인력 이상이 그 전체 교수님들하고 전체 강사 중에서 박사 과정 수료생 이상인 분만 채점을 시키기 때문에 이 채점하시는 분들이 학생의 답안지 수준을 보는 순간 자세한 채점을 안 하더라도 이 학생이 얼마나 알고 썼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쓰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한 페이지 정도에 확실하게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을 논리 정연하게 써주면은 전문적인 채점관들이 그걸 금방 알아서 학생들에게 그 수준에 맞는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논술 답안지 형태입니다. 1번 답안지를 이렇게 쓰고 2번 답안지를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주 특별하게 보완된 채점 기계, 시험지에 채점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채점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거를 잘 써주시면은 거의 채점에서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 문제는 수학 논술은 주로 이제 크게 말하자면은 수리과학통합형, 수리계산, 수리응용형, 자료분석형, 과제해결형 이런 세 가지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 각각의 유형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께 드린 논술 책자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으로도 많이 출제될 것 같은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왜냐하면 수리과학통합형을 내면은 이렇게 역사라든지 자연과학적 현상, 뭐 창의력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굉장히 저희는 학생들에게 정말 학생들의 창의력과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지만 이게 뭐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거다라는 약간의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 두 번째에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 고등학교 수학 교과 과정 속에서 전혀 여러분들이 생소하지 않은 내용에서 출제할 것이 아마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이 전국의 모든 대학의 논술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끔씩 자료를 주고 그 자료 안에서, 왜냐하면 주는 자료 자체는 초등학교, 중학교 레벨의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정말 얼마나 자료를 이해하면서 수리적 사고를 할 수 있나를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리과학통합형, 요거는 이제 약간 과거형 논술이었고, 수리계산 응용형은 지금 우리 학교가 이제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토픽이고, 자료 분석형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출제 방향은 보시다시피 논술 문제이기 때문에 논술에 필요한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읽기 쓰기 능력. 절대 수학 논술이라고 해서 제시문과 관계없이 질문만 보고 질문만 답하는 것은 논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라든지 다른 학교가 미디어에서 비판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시문에 다 설명을 해주고 그 안에서 찾아 쓰라고 했는데 단지 질문이 약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시문에서 다 설명해서 제시문을 이해하면 충분히 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대학 문제다라고 하는 비판이 가끔씩 있어 왔는데, 사실은 논술이라는 것은 제시문에 주어진 것을 읽고 그것을 통합해서 출제자가 의도한 답을 쓰는 데 있습니다. 이 논술에 필요한 능력은 수학의 기본 개념의 이해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이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술에서 많이 다루는 교과 과정을 수능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논술은 조금 더 심층으로 들어가니까 그 수능 준비하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특별히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때는 모든 논술의 키는 제시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시문만 여러 번 읽고 그거를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은 별도의 지식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해 왔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아무래도 문제를 푸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시문이 가장 중요하고 그 안에서 이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통합해서 수리적인 추론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대부분의 논술은
여러 가지 제시문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을 잘 이해하면은 좋은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계속 중복되는 말 같지만 자연계열 논술풀이는 제시문에 따른 질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한참 동안 제시문을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답은 제시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 수능처럼 이렇게 짧은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풀라는 것이 아니라 논술이기 때문에 이 긴 제시문에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고 그것을 캐치하는 능력을 묻고자 하는 게 논술이기 때문에 제시문에 따른 질문을 먼저 읽고 이해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수리적 모형을 찾아서 질문 속의 요구사항마다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채점자도 굉장히 정말 이 수시 2 같은 경우는 기본 경쟁률이 한 50대 1 정도 됩니다. 채점자 한 분이 학생들 답안지 1000개씩을 채점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32분의 교수 강사, 박사분들이 학생 전체를 채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돌아오는 분은 한 사람 앞에 1000문항을 채점하는데 이 채점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읽기 좋게 쓴 답을 좀 더 호의적으로 채점을 하게 사실은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반듯한 글씨를 쓴 것이 절대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알아보기 힘든 글씨를 쓴 거는 적당히 알아보려고 노력하다가 나쁜 선입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대학교 들어와서는 그 글씨를 잘 못 쓰셔도 그냥 학점이 좀 낮아진다 뿐이지만 특히 논술에서는 그동안의 글씨를 흘려치는 분들도 이때만은 좀 정자로 써주시기를 모든 논술, 모든 학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듯한 글씨체로 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올해 논술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예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학생보다 부모님들이 월등히 많아서 제가 이 논술을 설명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 몇 명 보이지만 답안은 전부 이 책자 안에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경향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항 1, 2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문항을 구성한 것은 작년 책자 혹시 받으시진 않았겠지만 아마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어쩌면 작년 책자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시 문제로 냈던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빼고 한 문제를 새로 첨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올해의 논술은 작년과 같은 기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문제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의 논술은 쉬웠던 작년보다 좀 더 쉬워질 거라는 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작년에 있었던 두 개의 문제 중에서 약간 어려웠던 것을 빼고 그와 유사한 유형을 조금 더 쉽게 넣어서 1번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시 문제에 있는 1번 문제가 아마도 실제 출제된 문제와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출제된 문제는 예시 문제보다 조금 더 쉬울 겁니다. 근데 아무리 쉽다고 해도 학생들 50대 1, 수능 최저 등급을 제외하면 한 25대 1 정도 되는 경쟁률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 판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이렇게 넉넉히 쉽진 않습니다. 특히 이 문제 간에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는 학생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 이하는 보통 이제 합격생들의 수리 논술 평균이 10점 만점으로 가서 한 6.5, 6.6 정도 됐는데 작년은 한 평균이 2점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8점대 자연과 합격자들이 그만큼 문제가 쉬웠다는 것인데 그렇게 쉽게 내서 작년 소강대 시험을 본 학생들이 소강대가 이렇게 쉽게 났나 그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언론에서 십자포화를 맞았어요.
문제를 고등학교 교과과정 밖에서 출제했다고. 사실 이 사람들은 제시문이라는 건 읽지도 않고 제시문에 다 있는 문제를 따서 문항에 내서 그것만 읽고 이해한 학생은 다 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시문보다 문제만 보고 이게 꼭 대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와 연대가 또다시 십자보화를 맞아서 이 방법은 더 쉽게 내는 거다라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 안에서만 내자. 어떤 언론이 무슨 방법을 써서 트집을 잡더라도 트집을 안 잡히도록 내자 하는 것이 올해의 출제 방향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면은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이런 문제 보신 지가 뭐 적어도 20년에서 30년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겠지만 이 문항을 보시면은 수열의 점화식 문제예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완전히 교과서에 있으면 안 되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에서 제시문을 좀 첨가해 줘서 교과서에 있는 아이디어 플러스 조금 더 보급적인 제시문, 교과서와 제시문을 알고 1번, 2번을 답한 다음에 그것을 응용해서 3번을 답하시오 하는 것이 저희의 출제 의도입니다. 문제를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수열의 항들끼리 이런 등식을 만족하는 수열이 있을 때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 아니면은 이런 수열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하라 하는 거고요.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인 경우, 교과서에 나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극한이 존재할 때 항상 극한이 0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오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극한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면은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1에서 언급한 수열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 되지 않을 때 세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이루어진 점화식인데 일반항을 구하시오 하는데 제시문에 어떻게 일반항을 구하라는 말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 것도 일반항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방법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1.3 제시문 다해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용기 A에 담긴 물의 양은 용기 B에 담긴 물의 양의 2배 값으로 수렴함을 증명하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음 제시문을 보셔야 됩니다. 이 다음 제시문은 제시문 가는 이렇게 이루어졌고 제시문 가는 이렇게 이루어져서 아마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크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시문 나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고등학생들이 잘 보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안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푼다는 것을 내용으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을 쳐놓고 요 다음부터 일반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는 두 개의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는데 한 용기에서 물을 빼다가 다음 용기로 옮깁니다. 그 다음 용기에서 물을 빼다가 한 용기로 옮깁니다. 그런 걸 계속 반복하는데 A에 담긴 물을 10% 옮기고 B에 담긴 물을 20%로 A로 옮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런 비유할 수가 있어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흡연자의 10%가 담배를 끊고 비흡연자의 20%가 담배를 피웁니다. 좀 이상하기 때문에 반대로 할게요. 흡연자의 20%가 담배를 끊고 비흡연자의 10%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매달 반복이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매달 동안 흡연자의 20%는 담배를 피우고 비흡연자의 10%는 담배를 피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면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 현재 흡연자 수와 상관없이 그렇게 A에 담긴 물이 B로 10% 옮겨가고 B에 담긴 물이 A로 20% 옮겨가고 다시 말해서 담배를 끊는 사람의 비율이 담배를 피는 사람의 비율보다 담배 피기 시작하는 사람의 비율보다 2배가 높아지는 그런 게임이 계속될 때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담배 피는 사람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 또는 A라는 용기에 담긴 물과 B라는 용기에 담긴 물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실제로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데 그 수렴하는 값을 구하라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 값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용기 A에 담긴 물은 용기 B에 담긴 물의 2배의 값으로 수렴함을 증명하라. 다시 말하면 지금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비율에 상관없이 흡연자 중에 20%가 담배를 끊고 비흡연자 중에 10%가 담배를 피기 시작한다면 100년 후에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비율은 2대1이 됨을 증명하시오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앞에 주어진 제시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면은 뒤에 것을 특히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 되는 경우에 점화식에서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시답안은 예시답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앞에서 어디까지 줬냐 하면은 제시문에서 여기까지 줬습니다. 여기까지 준 다음에 일반항을 구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과서 연습 문제에 이렇게 나온 경우는 양변을 2n승분의 1로 나누어서 다시 수열의 규칙을 만든 다음에 치환을 하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사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라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경우는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한 것처럼 해도 좋고 아니면은 알파 베타를 구해서 3, 1로 나와서 문제를 풀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아주 쉽게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은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 나와 있는 교과서 수준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기 있네요. 지금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 아닌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양변의 극한을 취하면은 극한이 존재할 때 각각의 항은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합니다.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AN 더하기 1도 알파로 수렴하고 AN 더하기 2도 알파로 수렴해서 같은 값이 알파로 수렴하기 때문에 P 더하기 Q 더하기 R 곱하기 알파는 0이 나옵니다. 이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극한이 0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한 용기에서 10%가 나오고 다음 용기에 20%가 들어오기 때문에 AK 플러스 1은 0.9 곱하기 AK 더하기 0.2 곱하기 BK BK 플러스 1은 0.1 곱하기 AK 플러스 0.8 곱하기 BK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때 연립방정식을 풀듯이 하나를 다른 변수로 전개해서 집어넣어주면은 앞에 제시문에 설명했던 P 더하기 Q 더하기 R인 경우에 점화식이 되줍니다. 그 경우 앞에서 제시문에 나왔던 대로 이렇게 관계가 만족시켜지는데 이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 수열을 수렴합니다. 극한을 알파라고 놓으면은
나머지 극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와서 이 식 하나만 가지고도 A는 2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시면은 3개의 제시문이 있는데 앞에 2개의 제시문은 복잡한 수식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제시문은 수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2개의 용기가 있는데 물을 서로 옮겨 담는데 결과적으로 이 2개의 용기에 담긴 물의 양의 비율은 어디로 수렴함을 증명하라인데 학생들은 3번째 문제도 앞에 복잡하게 주어진 2개의 제시문의 연속이라는 것을 앞에 복잡하게 주어진 2개의 제시문과 아주 유기적인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앞에 것을 이해하면 뒤에 것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은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 1시간 동안 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다 막히면은 제시문을 계속 보면은 그 안에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한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시문에 단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논술이 아니에요. 논술은 제시문을 보고 그것을 이용해서 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 과정에서 다루는 거를 주제로 하고 거기에 약간 첨가해서 제시문이 주어지고 그것을 답할 때는 전혀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어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는 대학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고 1시간 정도짜리 분량이면은 이 정도를 가지고 1시간에 풀 수 있으면은 학생들은 우리 학교 논술을 마음 놓고 지원해서 편하게 작성을 하시고 합격하셔서 그 다음 해에 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2번째 문항은 작년에 이제 자료제 시험 문항인데 2번째 문항은 아마도 부모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자료제 시험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자료가 제시가 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답을 해야 됩니다. 답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답을 할 수 있으면은 그 답의 수준을 보고 채점관들은 답안지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학교가 실제로 올해 신임 총장님이 취임하셨어요. 작년에 이제 가상 문제를 만들었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수가 직접 총장님을 뽑진 않습니다. 총추위라는 게 있는데 아직도 이제 교수가 직접 대통령 선거처럼 총장님을 뽑는 대학교가 많습니다. 교수 100명이 한국대학교에서 내 후보에 대해서 총장 투표를 했어요. 총장을 뽑기 위해서 내 후보에 대해서 총장 투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명 중에 35명은 A라는 후보가 1등, B라는 후보가 2등, C라는 후보가 3등, D라는 후보가 4등. 100명 중에 25명은 C 후보가 1등, B 후보가 2등, D 후보가 3등, A 후보가 4등. 100명 중에 20명은 D 후보가 1등, C 후보가 2등, B 후보가 3등, A 후보가 4등. 이런 식으로 해서 0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투표하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복잡한 표를 제시하고 이 표는 정말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다 이해할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쉬운 거기 때문에 대학생이라고 더 대답을 잘하리라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자료제 시험 문제인데요.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물어본 말은 뭐냐 하면은 1차 투표 결과에서 3명의 후보 A, B, C가 이 투표 결과를 보고 모두 내가 총장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내가 총장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전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3명이 다 내가 이겼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여진 이유를 설명하십시오입니다.
이 문장을 계속 읽다 보면은 투표를 이렇게 했는데 이 투표 가지고 1등을 못 구해가지고 D 후보를 탈락시키고 3명이서 또 결선 투표를 합니다. D 후보를 탈락시키고 3명이서 결선 투표를 하는데 이제는 1등이 제일 많은 후보가 총장이 되겠다라고 아예 룰을 세팅을 한 다음에 재투표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누가 총장이 될 것이냐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게 다시 보시면은 이게 자료 제시용 문제인데 100명에서 투표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4명 다 내가 총장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실제로 다 자기가 총장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들이 D는 탈락시키고 D는 그 이유가 좀 적어서 나머지를 가지고 다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왜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다 총장이라고 했고 그게 또 왜 의미 있다고 받아들여진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런 거 생각할 기회가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을 수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생소한 문제를 봐도 좋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모범 답안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학생의 이유가 아주 좋으면은 그것이 모범 답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답안은 뭐냐 하면은 이 총장 선거 결과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는데 당연히 지금 A가 1등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표를 읽는데 한 10분 정도 계속 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등을 뽑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대통령 선거에서는 최다 득표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아마 학부모님도 대학에 다녀보셨으면 대학교에서는 최고 우수한 학생을 A학점이 제일 많은 학생으로 뽑질 않아요. A학점은 4점을 주고 B학점은 3점, C학점은 2점 주고 D학점은 1점 주고 F학점은 0점을 줘서 그거를 합산 평균을 냅니다. A만 많다고 A가 제일 많지만 F가 많으면은 최우수 학생은 못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학점으로 생각해가지고 A에다가 4점, B에다 3점, C에다가 2점, D에 1점 주면은 요 표를 보고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A에게 4점, B에게 3점, C3에게 2점, 4에게 1점을 주면은 총점 가장 높은 후보는 C가 돼요. 보시면은 충분히 그걸 이해가 가는 것이 C는 1등도 많지만 2등도 많습니다. C가 보시면 C는 2등도 많아서 A학점도 많고 B학점도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A는 1등 많지만 4등이 많아요. 4등. 그런 이유 때문에 또 하나 B가 총장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얼마 전에 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유럽 축구 리그가 거의 끝났습니다. 고등학생이 유럽 축구 리그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대학생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축구 리그는 항상 다른 팀과 붙습니다. 근데 이게 세 팀에서 축구를 동시에 붙을 수가 없어요. 항상 1대1로 붙어요. 나와 이 팀이 붙습니다. 나와 이 팀이 붙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을 다 이기면은 1등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 방법이 1대1 선호도를 비교합니다. 이 표를 보시고 복잡한 표 중에서 C를 A보다 높은 순위로 둔 사람이 더 많아요. C를 A보다 높은 순위로 둔 사람이 더 많고 C를 B보다 높은 순위로 둔 사람이 더 많고 C를 D보다 높은 순위로 둔 사람이 더 많습니다. 1대1 선호도를 비교할 때 C 대 A는 62대 38, C 대 B는 52대 48, C 대 D는 67대 33 이렇게 해서 축구 경기, 운동 경기식으로 1대1로 붙으면 C가 다 이깁니다. A는 최다 득표가 제일 많고 B는
합산 평점, 대학 평점처럼 하면은 최고 평점이고 C는 1대1로 붙으면 다 이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어떤 식으로 총장을 뽑는다, 최다 득표가 가장 우선이다라고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했을 때는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 답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학생들은 그 표를 읽으시면서 왜 각자가 내가 총장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좋은 이유를 대면은 그것이 좋은 답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예전에 참여정부 때 우리에게 많이 권하던 문제예요. 그때는 교과 과정에서 내지 말라고 또 그랬습니다. 논술을, 학부모님들 혹시 뭐 큰 아들 따님 계신 분들은 수학 계산이 들어가면 안 되고 미적분이 들어가면 안 되고 수열 들어가면 안 되고 창의력만 물어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개발한 문제이고 그 당시에 개발한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현재에도 유용한 유형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교과 과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학생의 창의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고, 근데 놀랍게도 이걸 보시면은 D도 자기가 총장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히 제일 나쁜 성과가 나온 D라는 후보가 내가 총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답이 참 여러 가지로 갈리는데 실제로 D도 총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투표 방식에 의하면은 뭐냐 하면 이게 꼴찌를 탈락시키면서 계속 가는 투표 방식을 하면은 D도 총장이 됩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는 학생은 이번 문제도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작년에는 쉽다고 낸 문제인데 올해는 어렵다고 들은 빌드였습니다. 그만큼 올해의 논술은 작년 논술보다도 더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제는 단순, 이렇게 나왔을 때 최다 득표자가 총장인데 이것만 가지고 최다 득표자가 결정이 될까? 이것만 가지고 최다 득표자가 결정이 될까? 이 수는 하나도 안 밝혔습니다. 이 중에 하나도 0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도 0이 아니고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를 보시면은 이 공표한 내용만 가지고 총장 선거자가 결정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총장인가라는 것을, 이건 초등학교 수학이지만, 초등학교 산수이지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를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2차 투표가 들어갔어요. D를 탈락시키고 2차 투표를 하고 제일 득표를 많이 한 사람이 총장이 되는데 득표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밝히지 않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될 수가 있는 이유는 차근차근 이제 답을 하면 됩니다. 차근차근 답을 하는데 약간 이제 이 식을 가지고 부등식의 정수회를 구하는 문제예요. 실제 교과 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있지만 중학생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가지고 전부 따져가지고 답을 하면 됩니다. 귀찮긴 하지만 수준은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끈질겨야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F1부터 F7, F6는 다 결정돼요. 1, 7, 4, 1, 1, 6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선 주어지질 않았지만 요 F1부터 F2는 결정이 된 숫자예요. 딱 하나밖에 나올 수 없는 숫자고 그 숫자를 한번 이렇게 저렇게 두드려가면서 전혀 고급 수학 쓰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덧셈만 가지고 한번 맞춰보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런 문제는 끈기 있게 표를 분석한 학생이 풉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나면은 이거는 절대 교과과정 바뀌라는 그런 비판은 받지 않습니다만은 학생들은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오히려 정말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만 가지고 또 F1부터 F6를 이 고생을 해서 답을 내야 되니까 채점하는 사람도 힘들고 이거 전부 정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없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없고 없을 거 없고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과 과정에 있는 문제를 제시문을 주면서 학생들에게 생각해서 1시간 동안 답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자료를 주고 자료를 학생들에게 창의적으로 해석하게 하거나 그 안에서 어떠한 중요한 결론을 얻게 하는 문제를 내지만 어떤 문제도 한 문제 푸는데 1시간을 걸립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이 아주 잘하는 학생은 8.9점 그 정도 나오면은 합격을 할 수 있게 문제를 출제하고 9점이 굉장히 넘으면은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학점부로 넘겨야 되는 저희는 문제를 쉽게 출제해서 이 대학교 문제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게끔 출제를 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특별히 수능을 가지고 다른 뭐 대학에서 배우는 걸 공부하시기보다는 어떤 현상을 조금 더 깊게 그 다음에 끈질기게 수능은 한 문제당 5분 이상 걸리면은 안 됩니다. 논술은 한 문제 가지고 1시간을 봅니다. 끈질기게 보고 자꾸 이해하고 오래오래 문제를 푸는 연습을 시키시면은 경쟁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여러 학교에 합격을 해서 어느 학교에 가야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할 말은 그래서 대충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다시 짚어보는 논술 준비 포인트는 모든 힌트는 제시문 속에 있습니다. 제시문 속에 힌트가 있지 않은 건 논술이 아니에요. 문제만 달랑 주고 풀어라 하는 거는 논술이 아니고 모든 힌트는 제시문 속에 있습니다. 교과 과정 이 밖에서 출제하면은 저희가 십자포화를 맞습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번에 반드시 교과 과정 안에서 출제를 할 것입니다. 계산은 들어갑니다. 참여정부 때는 계산이 들어가는 문제를 출제하지 말라 그랬는데 교과 과정에 있으면서 계산도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본고사식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시간 동안 한 문제 푸는 본고사 문제가 출제가 되고 본고사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안에서 계산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제시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들어갑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을 써야 되고 글씨를 알아보기 쉽게 쓰셔야 됩니다. 그것만 잘 지키신다면은 경쟁률과 상관없이 여러 학교에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절대 어설픈 문장으로 둘러대서는 안 되는 것이 채점관들이 최소가 박사과정 수료생들이에요. 그 중에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아주 정통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절대 어설픈 답안은 한 번에 표시가 나기 때문에 딱 아는 것만큼 써야지 아는 거 이상 썼다가는 감점 요인입니다. 확실히 말하는 것이 절대 어설프게 넘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정말 사지선다형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되지만 대학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채점하는 쓰기 논술에서 어설픈 문장으로 답이 나온다는 건 기대를 안 하시 절대 안 했으니만 못합니다. 기출문제 모의 문제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 학교 너무 오래된 기출문제는 출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최근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고등학교 레벨의 심화 문제들 있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그런 것들을 주로 풀어보시면은 그것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저희 학교 논술이 출제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자녀분들 항상 좋은 최고의 컨디션으로 수능 치르시고 논술 치르셔서 저희 학교에서 내년에 꼭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학교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학교에 꼭 합격하셔서 내년에 행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논술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논술 특강을 진행해 주신 이재성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